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하라.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보수 유튜브 링크도 함께 보냈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한가운데에서도 극소수의 그릇된 주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감치 결정 뒤 이진관 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부은 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재판에서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을 노리는 불법 택시가 대놓고 영업 중입니다. 몇 번 운행해 하루 100만 원을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추적했습니다. 참석자들조차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끌어다 쓴 건 국민이었습니다. CCTV를 본 국민들이 제대로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멤버를 불러서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2분짜리 국무회의 영상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첫 소식 김태형 기자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거를 아무 위원들을 이제 막 되는 대로 막 불러서 한 게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자신이 꼽은 사람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배제해도 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실제 아예 연락을 못 받거나 도착 전에 회의가 끝나 발길을 돌린 국무위원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 와중에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라디오에서 무슨 개그 프로 같은 것들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적법한 회의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이 국무회의에 필요한 어떤 실질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든 정족수를 채우려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고 한덕수 전 총리가 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는 윤 전 대통령을 잡아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가 겨우 차고 불과 2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데도 되레 CCTV 영상을 자신의 재판에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조차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당시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에 빠져 있었음을 재확인시키는 증거도 공개됐습니다. 체포를 막으면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보수 유튜브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체포 집행 사흘 전인 지난 1월 12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보수 유튜브 링크를 보내며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낸 링크는 젊은 시각이란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왜곡되는 이런 방송만 하고 그거에 이제 속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몇 %라고요? 46%. 체포를 피해 관저에서 버티며 보수 유튜브를 챙겨봤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에 의존했다는 지적은 앞서도 나왔습니다. 보수 유튜버가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왜 비상계엄이랑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달라. 시간이 별로 없다. 다음 날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와 지지자들에게 따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잖아, 친서. 아멘! 여러분 몸 상할까봐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할렐루야!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차장에게 자신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언론 기사의 링크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법원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정 모독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 그 뒤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욕설을 퍼부은 그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법정에 나와 조롱과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을 향해 오랜만이다, 서운하다며 빈정댔고 검사들을 감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막무가내였습니다. 감치 결정을 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유튜브에서 욕설을 퍼부은 바 있는 이하상 변호사는 내란 특검이 법정에 들어서자 오랜만이다, 아무 얘기 안 하니 서운하다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감치 명령을 받을 당시 특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섭섭하다고 비꼰 겁니다. 그런 변호인들은 재판장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습니다. 법원에서 저희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그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의 증거 제시 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는 이어졌습니다. 지금 30초만 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좀 30초만 하고 끊읍시다. 이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에 특검이 문제를 제기하자 저희는 재판장님의 지휘에 따르지 변호인의 지휘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틀 전 감치 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변호인까지 합세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만 섞인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대한 모독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호인들이 감치당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치졸한 방법으로 나와도 되느냐며 불쑥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이런 태도에 재판을 진행하던 지기현 재판부마저 그만하라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증인 얘기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오히려 이쪽이신데도 이하상 변호사님 아까 저희는 그게 그런 임무입니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또 오늘따라 흥분하는데 좀 가라앉히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김용현 피고인의 수사와 재판까지 취재하고 있는 조혜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조금 전 낸 입장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 변호인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죠?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인신공격적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렸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반응까지 나온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네, 법원 반응을 재판정 안에서 전해들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재판이 끝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받았다는 마무리 발언을 한 겁니다. 예, 법원에게서 오히려 압박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행, 이건 뭐 최근 일뿐만이 아니죠. 계엄 이후에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수시로 열었는데요. 이때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을 받을 겁니다. 가세요. 다시 하고요. 거짓말로. 사유지라고 사유지. 예, 기억이 나네요.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사령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구치소 접견을 강행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JTBC가 가장 먼저 취재해서 꾸준히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나왔던 고영일 변호사인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실제 수차례 접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접견을 거부하던 곽종근 전 사령관도 계속 찾아갔고 이 거부 의사를 변호사에게 전달한 군사경찰까지 압박했던 것으로 취재가 됐었습니다. 예. 변호인단의 접견 이후에 증언을 거부했다고 실제로 밝혔던 참고인도 있어서 논란이 커졌었죠. 네, 저희가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였던 양호열 씨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직접 상황 보시겠습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이처럼 단순한 질문에 대한 증언도 또 선서도 무작정 거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 실소가 터져 나올 정도였는데요. 양 씨는 검찰에서 굳이 증언을 거부할 생각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 변호인이 찾아와서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하라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 기피를 반복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였다면서 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6번이나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또 이 법원을 옮겨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는데요. 때문에 6월에 기소했던 사건이 지난 11월 최근에서야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 조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법정 모독 행위를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지법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요. 또 더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엊그저께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처분의 효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집행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법정 모독으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예고했던 것처럼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조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바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도 이 사안으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3명 자리가 비어있어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은 끝내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마쳐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한 전 총리는 표결 30분을 앞두고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재판관들에 대해 또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이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를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100일 넘게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전 총리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단이 있었고 그 부분도 고려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인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과정에 한 전 총리와 대통령실 간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김 전 수석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VIP 경로 뒤 2년 4개월 순직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이더라도 특정 사건을 지휘하고 결과까지 바꾸는 건 권한과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봤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한 것 역시 중대한 권력 범죄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장관까지 결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직권 남용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군 실무자들이 수사 결과를 바꾸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동원해 사건 기록 회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조사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외압을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군은 임성근 등 주요 인물들이 빠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특정 사건을 지휘하고 결과까지 바꾸는 건 권한과 재량을 완전히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압을 넘어 군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수사로 보복한 건 중대한 권력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이 밖에도 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김건희 씨의 로저 비비의 가방 수수 사건으로 로저 비비의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구입처인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도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특검은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의 본사와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점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해당 백화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로저 비비의 손가방을 샀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구입 경위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로저 비비의 손가방 2개를 확보했습니다. 특정 브랜드 제품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또 이제 저희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것만 압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했고요. 한 제품의 상자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포스트잇과 함께 부인이 쓴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영부인님으로 시작하는 편지엔 대통령 부부가 곁에 있어줘 큰 힘이 됐다며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 예의 차원의 인사일 뿐이라고 선물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되고 9일 뒤 편지와 가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김건희 씨가 당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건네진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을 내면서 자동차 18대를 태울 만큼 불길이 거셌는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은 고층까지 높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리를 들고 내부로 진입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서울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폭발하듯 큰 소리를 내더니 차량 18대를 완전히 태우고 순식간에 온 건물로 퍼졌습니다. 아래층 쪽에서 펑펑 소리가 계속 터졌고 펑소리가 계속 연속으로 계속 났어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까맣게 얼굴을 하고 오셔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52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오전 8시쯤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모습을 드러낸 화재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화재가 난 주차장은 이렇게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고
이쪽에 늘어선 차량 여러 대는 녹아내려 뼈대만 남거나 하얗게 완전히 타버린 모습입니다. 안쪽에서는 여전히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큰 불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방이 뚫린 필로티 주차장은 화재 시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부채질하듯 불씨를 키우는 데다 주차 차량과 마감재 등을 마치 땔감처럼 태워 화염과 유독가스를 더 격렬하게 내뿜게 됩니다. 넉 달 전 3명이 숨진 광명 아파트 화재 때도 1층 필로티 주차장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소방은 한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어제 강원 인제에서 시작된 산불이 17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낙엽까지 쌓이면서 불길이 금세 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50개 크기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막 주변으로 시뻘건 불꽃이 피어오르고 희뿌연 연기가 사방을 뒤덮습니다. 바람이 산 위쪽으로 불자 능선을 따라 불꽃도 올라갑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 조심! 300여 명을 투입해 능선에 방화선을 구축해가면서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율은 60%대에 머물렀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산림내 두터운 낙엽층 등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산림당국은 어젯밤 10시쯤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12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가정마다 죄다 경찰관들이 다 와갖고 해서 빨리 대피하라고. 지금 우리 밥 먹으려고 그랬다가 밥도 못 먹고. 날이 밝자 산불 진화 헬기 30대가 투입됐습니다. 헬기들이 강 위에서 연신 물을 퍼올려 공중에서 뿌렸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17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반쯤 큰 불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신계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36헥타르가 탔습니다. 여기는 송이 지역이에요. 송이 생산 지역인데 굉장히 많이 나요. 산 밑에 집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죠. 소방당국은 농막 형태의 컨테이너 3동에서 처음 불이 붙어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외출한 사이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은 2주 가까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바싹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산기슭 곳곳 나뭇가지와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손에 조금만 힘을 줘도 맥없이 부스러질 만큼 바싹 말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산불이 발생한 강원 인제를 비롯해 강원 영서 지역에 내린 비는 불과 8.9mm, 평년의 15%도 채 안 됩니다. 문제는 강원 영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 동해안도 점차 말라간다는 점입니다. 양양과 강릉, 동해, 삼척은 지난 14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통상 대형 산불은 봄철에 집중되지만 늦가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10년간 11월 산불을 분석한 결과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사흘간 이어질 땐 하루 평균 1.5건, 닷새간 이어질 땐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릉은 13일, 울진은 12일째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산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당분간 따뜻한 서풍 탓에 이들 지역엔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특별한 강수가 예상되지 않는 가운데 강원 영동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제법 부는 만큼 이번 주말 특히 각종 화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법정에서 벌인 설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장면들을 계속 돌려보면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증인을 어떤 방식으로 흔들어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홍 전 차장도 처음엔 차분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직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통화 발언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입니다.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체포 대상은 방첩 수사 대상이라고 몰아갔지만 홍 전 차장은 부인하면서 정치인이 간첩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저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다며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교묘히 책임을 돌리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부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차장에게 바로 할 지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반박하자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예. 결국 기억력까지 문제 삼았는데 홍 전 차장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여러 지휘관들하고 여러 통화를 하신 당시 대통령님보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재판이 격해지자 지규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장면인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 안 된다.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물어봐라.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변호인들의 질문 태도도 수시로 지적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신경전은 재판 내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증인 당시 술이 많이 돼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황도 많이 하고.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통화를 격려 전화라고 주장하기 위해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왜 증인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증인에게 전화를 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전화하고 오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러자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나섰습니다.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질 땐 제지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다들 증인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재판장님만이 아니고 지금 질문이 막 겉도는 것 같고 증인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급기야 인신공격성 질문까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 변호사님, 저기 왜들 그렇게 하시죠?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 부장판사의 개입에도 수시로 고성이 오가던 재판은 결국 저녁 8시를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첫 소환 땐 취재진 앞에서 장시간 입장을 표명하더니 오늘은 기자들을 피했습니다. 정광훈 씨는 커튼이 쳐진 차를 타고 그대로 경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PC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빨간색 모자와 깃발을 든 전광훈 씨 지지자들이 서울경찰청 별관 앞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2차 소환 조사가 예고되자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들, 전 씨가 탄 차량이 도착하자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차에서 내려 경찰청 벨을 누른 건 전 씨가 아니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조사받으러 들어왔어요. 커튼이 쳐진 창문을 두드리자 지지자들이 달려들어 팔을 낚아챕니다. 내려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의 지키세요. 기자님 예의는 지키셔야죠. 남의 차를 막 두드리고 난리야. 결국 전 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전 첫 조사 때 1시간 일찍 나타나 취재진 앞에서 40분 넘게 무혐의를 강변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7시 반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경찰은 전 씨가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저항권을 언급해 폭동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심을 앞세우고 금전 지원하면서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뭔 말이냐 말이야. 이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좀 멍청한 놈이야. 경찰은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7월 PC를 교체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정기 교체 주기에 따라 바꿨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측근인 극우 유튜버 신혜식 씨를 다음 주에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을 돈다고 합니다. 정부 규탄 시국 연설회가 이유입니다. 계엄 1년 되는 12월 3일은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당 일각에선 이날 윤과의 절연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반대로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제는 지지층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변화가 시급한데 비상계엄 1년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장 대표와 식사 자리 등에서 따로 만난 재선 3선 의원들도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전제로 해야 중도가 온다며 보수 재건을 위해 당명 당색까지 바꿔보자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더 숙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메시지와 일정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는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계엄 전날까지 전국을 돌며 대여 공세에 나섭니다. 이때 수렴한 의견이 계엄 당일 메시지 방향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오는 지지층의 성향, 그들을 의식한 주류 의원들의 입김을 감안하면 장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정부 혁신 TF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내란 관여자를 찾기 위한 작업입니다. 총리실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선 누가 TF에 들어가는지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료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오늘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에서 활동할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등 각각 군과 경찰, 법조, 인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총리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과 경찰 관련 조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총괄 TF가 직접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다음 달 12일까지 가동됩니다. 제보의 신빙성을 따져본 뒤 당사자가 속한 기관에 제보 내용을 넘기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앙부처 등 49개 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중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장관이 직접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승진자 명단에 오른다든가 뭐 이런 이 경우가 있어서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각군 감찰 인력 50여 명 등 대규모 TF를 꾸렸습니다. 조직 구성을 마쳤지만 공직사회 내부의 진통도 감지됩니다. 집중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한 정부 부처의 당국자는 TF 명단이나 맡은 역할 등을 부처 내에서도 쉬쉬하는 등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동료들을 조사해야 하는 역할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학원에서 일하기 위해 채용 면접을 봤던 50대 남성이 범인이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자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이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50대 남성 임모 씨로 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제 목을 맞았으니 진짜 살인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대요, 아예. 임 씨는 지난달 말 이 학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임 씨를 뽑지 않았습니다. 면접 이후에 가진 술자리에서 임 씨가 다른 직원들을 향해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원장님 최순실 닮아서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23살인데 그 친구한테 섹시하게 생겼다고 했대요. 채용이 무산되자 임 씨는 피해 여성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부탁은 끝내 통하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동선을 파악했고 서울 마포구에서 붙잡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엔비디아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지며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코스피도 3%대 하락세를 보이며 3,900선을 내줬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따져보니 여전히 거품 우려가 있다는 건데 이상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훈풍에 4,000선을 재돌파한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급락하며 코스피도 3.79% 내린 3,853.2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기술주들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 매출 가운데 현금이 아닌 채권 비중이 급증한 사실이 부각되며 AI 거품론이 재점화한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 발언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Currently, my impression is that there is an increased likelihood of outside asset price decline. 실제 엔비디아와 AI 대형 고객사 간 이른바 순환 거래에 대한 지적은 몇 주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거액을 투자하면 오픈 AI가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식의 순환 거래로는
실질적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려면 AI 산업에서 자본주의 속도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하이퍼 스케일러 같은 경우가 수익화 논란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6개 기업 간 자본 흐름이 스파게티처럼 얽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도미노처럼 다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여부와 경제 지표 등이 변수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5원대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배추 가격이 거의 반값이 되면서 작년보다 김장 비용이 저렴해졌는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재료, 더 손쉬운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절인 배춧잎 사이사이 잘 버무린 양념을 문지릅니다. 맛있게 익기를 바라며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한 지자체가 7만 원으로 20kg 김장을 담아가는 행사를 열었는데 주민 신청은 금세 마감됐습니다. 홈쇼핑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집에서는 지금 김장한 지가 꽤 됐어요. 주부에겐 간편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집에서 담으면은 아무래도 양념도 다 준비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이제 힘들어요 많이. 여기는 다 완성품을 주시고 저희가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편하죠. 지자체가 직접 길러 저렴하게 내놓은 배추와 무도 빠르게 동났습니다. 올해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은 조금 덜할 걸로 보입니다. 김장 비용은 20만 1,000원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5%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한 덕에 포기당 6,000원을 넘었던 배추 가격은 3,000원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대표 김장 재료들의 가격도 한 달 새 크게 저렴해졌습니다. 대형 마트니까 시중보다 한 1, 2천 원 싸다 싶어요. 이 무는 좀 싼 것 같아요. 많이 구비해가지고 겨울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소비자들은 더 싸고 편한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 가구의 60% 가까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절인 배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을 벌였다며 사형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불법 지시에 항명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이 사형 언급을 수습하느라 백악관이 진땀을 뺐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군과 정보기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영상입니다. 차례로 자신이 속해 있던 군과 정보기관을 향해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요청합니다.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불법이면 따르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반란자들의 선동이라며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진짜 처형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To suggest and encourage that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fy the chain of command is a very dangerous thing for sitting members of Congress to do. And they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wants to see. 민주당은 명백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 accusing patriotic members of Congress and the Senate who served this country well of treason and suggesting they should be killed. That's disgusting. 공교롭게 워싱턴 연방법원은 반란 논란이 벌어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을 이유로 워싱턴에 군을 투입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군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대만 발언으로 중일 갈등의 중심에 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일본 편들기에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곧 있을 G20에선 갈등이 어떻게 표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두 나라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 발언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사태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명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달라진 게 없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을 겨냥한 경고를 하며 다카이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일본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대만 해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린 가운데 대만 정치권은 일본 여행 할인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입장 변화가 필요한 건 일본이라며 추가 조치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立即收回错误言论，切实把对华承诺体现在实际行动上。 양국이 함께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자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갈등을 풀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어른들은 미리 책값을 내주고 아이들이 직접 책을 고르게 해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독립서점의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3 수험생들에게 책을 선물한다는데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동네 서점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작은 공간은 금세 찾고 진지하게 책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른들이 고3들 12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해주신 거니까. 이른바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어른들이 책값을 선결제해두면 학생들이 책 한 권씩 골라갑니다.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단골 손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매달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작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했는데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 달에 70권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달엔 특별히 고3들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저에게 너무 깊게 전해져서 추후에 제가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프로젝트 저도 직접 진행해보고 싶은 바 있습니다. 꼭 이렇게 간직하고 계속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전국의 책방 40여 곳으로 확산했습니다. 17살부터 공장에서 일하느라 마음껏 책을 읽지 못했다는 20대부터 딸이 책을 받아온 이후 후원에 동참한 엄마 등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였습니다. 거창하게 저는 기부다 후원이다 약간 이런 단어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어른들이 보내는 작은 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방의 원칙은 단 하나.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골라야 합니다. 책을 고르며 나를 찾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책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면 좀 부담 없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라는 걸 어른들이 선물해 주는 거라고. JTBC 성화선입니다. 하얀 번호판에 검은색 밴. 인천공항 주차장에 가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불법 택시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정도로 영업은 잘 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승객이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밀착카메라 정희훈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한 남성이 입국장에서 막 나온 한 커플 짐을 끌고 어디론가 안내합니다.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남성 손에는 중국어로 적은 이름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검정색 승합차로 향합니다. 하얀색 번호판. 법적으로 승객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인 겁니다. 이런 불법 택시, 취재진이 2시간 동안 포착한 것만 수십 대입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중국비행기 딱 떨어지는 시간대에 무지하게 나와요. 주차장이 하얀 난방은 전부 다 걔들 차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한 30대가 서 있어요. 실제 중국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관련 홍보글이 많았습니다.
인천공항 픽업은 9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10만 원을 불렀습니다. 직접 예약해봤습니다. 그리고 홍콩 관광객들과 동대문까지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탑승 뒤 기사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自己你是中国人吗？还是韩国人？朝鲜族？불법 영업인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유,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택시가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택시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불친절이랑 불친절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맨날 택시용만. 하지만 이런 불법 영업 차량, 사고가 날 경우 승객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많이 갔어요. 이 기사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차량 그 유선 그거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 애들은 그게 안 되죠. 취재진이 탄 차량 자동차 등록 원부를 열람해본 결과 자가용입니다. 유사운송보험을 들 수 없는 차. 거짓말인 겁니다. 위에는 호텔 있어요. 숙박 협회도 우리 편이에요. 그냥 호텔한테 수수료 받으시는 거예요? 약간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이유는 이렇게 여럿이었습니다. 한 2,000명 가까이 증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빠지면 일단 택시들이 감당을 못해요. 운행이 끝났습니다. 요금은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1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죠? 카드가 안 되는 거지? 예.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어렵고 합법 운송수단을 설치하는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 콜벳 연합회는 오래된 문제지만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5, 6년 전 지금은 자기들끼리 그런 카르텔 형성해갖고 여기서 일을 하고 돈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또 다시 들어오고. 인천공항 측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습니다. 이런 불법 택시 아무리 단속해도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 공항이 이 불법 영업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면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예상했던 그대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를 탓했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없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오랜 시간 국회를 지탱해온 대화, 타협, 협치의 정신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한 거를 인정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거라 강조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가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공소 취소를 해서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이 정치 충돌을 막아줄 필요도 있었다.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공소 취소를 했다면 정치적 사법화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히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했던 만큼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검찰을 향해선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계리의 자기 정치.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였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거침없는 답변 상당히 오늘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와도 상당한 신경전을 펼쳤는데 자, 먼저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지금 국정원 직원인데 자, 우크라이나 출장을 갈 때 데려갔다면서 자, 민주당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예. 자, 그러자 홍 전 차장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맞대응을 했는데 그 장면 먼저 보고 가시죠. 예.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을 아들인데 데리고 갔죠.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국내 금융 파트 아닙니까? 경제안보 관련된 정보의 수집도 필요한 것 같아서 경제안보계 몇 명을 출당 침해 포함시켜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기. 네, 홍장원 차장이 마치 민주당과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듯한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빙성을 좀 흔드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계리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의 주장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뭐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변론 전략 효과적인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자, 과연 어느 부모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과의 관계가 있다면은 빼달라고 해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자, 그러자 이제 김계리 변호사 이번에는 왜 전쟁터에 베테랑 요원이 아니라 젊은 요원을 데려갔느냐라고 또 따지니까 홍 전 차장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예.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도 데려가야죠. 네. 보신 것처럼 지규현 판사도 좀 헛웃음을 보였죠. 예. 지금 내란 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재판이 아니라 이거 홍장원 청문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에 혹시 홍 전 차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까지 했는데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지난 탄핵 정국에서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쏟아내서 논란이 됐던 매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홍 전 차장도 결국 더 강하게 맞대응을 했는데 이 장면도 계속 보고 가시죠. 홍장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추시면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자, 지금 김계리 변호사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지난 탄핵 심판 당시에 그 법리적인 변론 대신 저는 개몽됐다 급 고백을 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인물이죠. 자, 이번에도 변론 대신 증인을 밀어붙이는 어떤 흠집내기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정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인데 자, 보신 것처럼 최근 특검의 그 영장 잇따라 기각이 되고 있고 또 내란 주요 종사자 측에서의 어떤 재판 조롱 논란까지 벌어졌죠. 자, 그러다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자, 일단은 기다려달라라고 좀 당부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정대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논란을 불러와서 또 성과가 묻혔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 9월이었죠. 유엔 총회 당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깜짝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이 대통령 최근 경주 에이펙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당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해서 대통령실마저 만류한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논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이 대통령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 중인데 법사위 의원들이 지금 지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항명했던 검사장 18명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의 없이 추진했다면서 자기 정치한다,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상당히 불만 제기를 한 상태죠. 원내대표가요? 그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더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 쓰고 더 세심하게 소통하겠다. 다른 해석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무마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진관이 같은 한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법정은 감정의 전장이 아닙니다. 진실을 다투는 공적 공간입니다. 감정적 언행으로 제재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난 변호인이 마치 막말을 투쟁의 서사인 양 쏟아냈습니다. 변호인의 언어는 의뢰인의 이익을 넘어 사법의 품위와 신뢰를 떠받들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그들이 법정 안팎에서 보인 행태는 직업 윤리의 파기이자 포기와 같으며 변론이 아닌 선동에 가까워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